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의 일상을 빼앗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봄 대구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을 겪었지만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전국적인 지역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코로나 발생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또 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선고 소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 한 주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의 끝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백신 접종과 각종 일상의 시작을 앞둔 준비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방역 조치와 상관없이 이번 설도 예년의 설 모습과는 좀 다르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가 200명대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추이가 아직은 안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화장실만 다녀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차도요. 창가 좌석만 예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모임과 이동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생각하는 연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도 지난 추석에 봤던 모습이 아마 재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국학진흥원이죠. 이번 참에 상황이 이래서 한번 겪어보니까 설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왼쪽 사진은요. 술과 떡국, 포, 전 한 접시 그리고 과일이 한 쟁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더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각종 전의 나물 그리고 우리 많이 드는 조유리시, 홍동백서 잘 지켜서 차린 차례상인데요. 왼쪽 사진은 퇴계 이황 종가의 차례상 그리고 오른쪽은 경북 지역 일반 가정집 차례상입니다. 국학진흥원은 퇴계 선생이 워낙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차례상이 소박한 게 아닐까 싶지만 여기에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재래 지침서인 주자 가래에서는 설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만 올라가고 충문도 잃지 않는 것이 법도에 맞는 절차라면서 퇴계 종가 차례상은 주자 가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차 대신에 떡국과 전, 북어포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만 전담시키지 않고 도와주는 많은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런 제상 차리는 것은 여성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절이 되면 안 좋은 일들도 있고 했었는데 왜 퇴계 선생도 저렇게 간소하게 종택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제사상이 이렇게 부품해진 거죠? 예, 국학진흥원은요. 간소했던 차례 음식이 우리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점차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명절과 기일에 행하는 차례와 제례는요. 조상을 기억하기 위한 문화적 관습이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이 과도한 차례상 상차림으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학진흥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 차리기 가격이 부담스럽다. 반면에 또 소비가 줄면 이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들 대목장사 힘들다.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상황에 맞게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자면 설 연휴 이후에 바로 백신 접종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접종을 해야 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맞고 싶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주위에서 저도 듣는데요.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 2개월간 만 15세 이상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는 맞겠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대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이 3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전북, 그리고 경북도 낮은 편이었는데요. 높은 곳을 보면은 인천, 강원, 울산 지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접종 순서를 정해서 아무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부의 집단 면역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텐데요. 네. 김신우 경북대 교수는요, 백신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 빈도를 10만 분의 1 정도로 보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중증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위험보다 기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게 낫다면서 완전히 안전한 백신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뭐 단번에 종식이 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낫게 하기 위한 흐름에는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방역 당국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지. 네. 다른 뉴스를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교인 명단을 누락해서 대구시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계자 8명은 지난해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 은폐해서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 공무 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요, 이름과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적힌 교인 명단에서 133명을 빼고 9,200여 명의 명단만 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요,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역학조사라기보다는 그 역학조사 전 사전 준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에 방해를 했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 말고 이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인데요. 수원지법이 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방역 방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 재판부도요, 방역 당국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이런 판단에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을 충실히 이행했다,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요, 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데 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가 감염병 환자가 아닐 뿐더러 또 대구시도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체 교인 명단 입수가 역학조사의 전 단계라는 걸 대구시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준비 행위와 본 행위가 연결된 것이 방역 체계인데 이걸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준비, 어디부터는 본 행위라고 구분짓는 건 이상하다. 감염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획계적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감염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역학조사의 범위를 한정해서 좁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후에 역학조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신천지의 문제만이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법조문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신천지 사태 이후에요, 지난해 9월에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이 됐어요. 그 형법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이 신설 규정이 소급 적용은 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무죄 판결이 협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엄벌에 처하겠다던 다짐이 다소 허망해졌습니다. 법 규정에 따른 해석, 사법적 해석이니까 따라야겠지만 다음 차례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에 있는 한 체험형 동물원이 열악한 상태로 동물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의 SNS입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이 동물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와서 현장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동물원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그 일본 원숭이를 포함해서 낙타와 라쿤 각종 동물들이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 그리고 배설물로 뒤덮인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거를 인근 주민이 발견을 해서 10개월 가량 이 보호를 하다가 이 단체에 제보를 해서 현장을 나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찍힌 사진들을 좀 보면요. 이 탈출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만 있을 뿐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인 일본 원숭이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한겨울에 고드름이 매달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이 가득한 바닥에 이 개사료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런 게 그냥 흩뿌려져 있고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정말 관리가 안 된 것 같아 보이시죠. 그리고 일본 원숭이가 물이 없어서요. 흐르는 바닥에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제보를 받고 일정 기간 현장을 모니터링한 동물보호단체는요. 대구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와 멸종위기종 몰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청 공무원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물원 관계자는 동물들을 일부러 굶기거나 방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동물들이 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을 마땅히 못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이 굶고 있다고 먹이 보내기 운동 이런 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동물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영이 악화되자 사육사가 떠나고 또 주던 먹이 양이 줄면서 동물들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글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요. 그 닭 보내기, 식량 보내기 이런 운동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지금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체험동물원 이런 형태의 동물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물원은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여가 공간이 됐지만 사실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처럼 보입니다. 야외든 실내든 본인들의 습성이 제한되는 상태에 동물원에 놓인 동물들은요, 갇혀 있다는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이런 보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사업자가 동물과 시설을 확보를 하고 질병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운 문서를 제출해서 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110개 동물원이 있는데요. 야외 방사장 의무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절반 이상의 동물들이 실내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내로 동물원 수족관법을 개정을 해서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이 허가제가 도입이 되면 내년부터 야외 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육 환경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인수 공통 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은 전면 금지가 됩니다. 또 이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먹이 주기, 만지기 같은 체험을 제한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동물을 데리고 가서 만지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이런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동물원은요, 종 보전 그리고 개체수 확대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오락적인 기능이 더 활성화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금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대중이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동물단체 관계자들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과 동물도 이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전시의 대상이 된 동물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격 인성이 형성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치권에서 막말과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갈등의 정점은 바로 북한 원전 논란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이란 단어를 쓰면서 집중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와중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요, 북한 원전 문건이 있는데 그 제목에 V를 두고 이 대통령을 뜻하는 VIP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지나가는 직장인을 자꾸 물어봐라, VIP가 아니라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버전 아니냐, 도와주는 사람 없냐, 참모 뭐하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러면 HWP는 한국 원전 파워냐, 뭐 PPT는 평양 프레지던트 따봉이냐 뭐 이런 풍자나 패러디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오 후보가 V는 버전이 맞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러면서 의혹을 걷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본질은 딴 데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 명이 원전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와중에도 또 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예, 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 특정 질병을 빗댄 표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요, 이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요, 절름발이 충리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치권이 각종 비판 발언을 내놓을 때 뭐 장애나 이 병에 빗대는 잘못된 언어 습관, 지난해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공고를 받았지만요, 전혀 바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같은 당 의원끼리도 참아주기 힘든 정도 수위를 넘은 발언들도 많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SNS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두고요,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는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이 됐다면 겸손해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광진을 주민 선택도 못 받은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 이걸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같은 여성 정치인을 왕의 첩을 뜻하는 후궁으로 표현한 것 좀 지금 어느 시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사과하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거센 비판에 조 의원은 사과를 했지만 이 두고두고 정치권의 막말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네, 막말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아니면 그냥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칭찬받는다는 착각에 쌓여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 선거철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치 평론가들은요, 국내 정치가 선거철을 앞두고 막말 공세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권력을 쟁취하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막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양당 정치가 해도되지 않는 한 이 막말 공세를 개의치 않는 정치권의 의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권력 구조 좀 쇄신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막말 어떤 것에 빗댄 표현 듣자마자 반응하게 되는 이런 자극적인 의혹 제기는 SNS와 늘어나는 미디어 매체를 타고 급속도로 퍼집니다. 정치권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제 더 이상 막말과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정정당당해라, 남의 말 잘 들어라, 배려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어른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바꾼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있지만 전국 단위의 2차, 3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고난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고 힘겹기만 합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 발생 1년을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두 분인데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대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자면 정말 혹독한 1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처음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2, 3월은 정말 대구가 아수라장이었고요. 진짜 아비규환에 가까운 정도로 공포도 굉장했다고 봅니다. 두 분의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동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무엇보다도 병실 부족 문제가 제일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날 대구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안에 있어서 세 자리 숫자가 되고 또 2월 29일에는 최고 지역에서 741명이라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당시 병실 입원 그 배정 기준은 1인 1음압병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환자 수에 비해서 병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던 분이 3월 초에는 한 2,270여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저 김종현 단장님이나 지역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병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입원 배정 기준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꾸고 또 이 환자 특성상 한 70, 80%가 무증상이고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오픈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병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종현 단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너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는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매뉴얼이 실제 메르스 대응에 맞추어져서 배포된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유행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했었고 거기에 대비할 어떤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 대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개척하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고비를 넘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제일 고생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계속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말 이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구 지역의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당국 공무원들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숨은 공신이 있다 그러면 역시 정말 철저하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따라준 우리 대구 지역 시민들이 숨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상 초유의 그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대구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K-방역이라는 용어로 주목할 정도로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대한 시민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시장 60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철시하지 않았던 그런 상가가 철시할 정도로 또 대구의 동성로가 번잡한 동성로가 전부 문을 닫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는 이러한 시민 정신이야말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잘 안정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장님,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온 와중에도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의료진들은 정말 초인적인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의료진들이 보시기에도 시민들 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뭐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제일 고생하시지만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다고 보시는 거죠? 네, 되돌아보면 사실 가장 고마운 분들이 사실은 대구 시민분들이십니다. 시민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으면 사실 작년 3월에 그런 큰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마스크 쓰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실 대구 지역이 어떤 도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 유행 때 병상 부족이 있어가지고 방금 김재동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그 코로나가 아닌 중증 환자가 입원을 못해서 입원 대기 중에 숨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병상 문제를 확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민간 병원이든 동산병원이 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큰 힘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병상 그리고 의료진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단장님? 네, 일단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이제 매뉴얼상 이제 중증도하고 상관없이 확진되는 순서에 따라서 확진자가 입원될 수밖에 없던 그런 이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이 병상을 먼저 차지하고 나중에 중증인 분들이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그런 폭발적인 병상 부족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5개 공공병원과 5개 민간병원이 총 10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정이 되어져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었고 또 다른 광역의 병상,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이런 병상 부족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에서 대구는 어떤 다른 광역보다도 민간관의 사이에 이 협력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졌고 이런 이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제 재유행 대비 계획이라든가 병상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3월에 이제 10개 전담병원의 주요 보직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병상이나 이런 현안을 의논하는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가 3월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최근에 백신 문제까지 같이 의논하는 이런 이제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고 이런 민간 협력 체계 덕분에 작년 연말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를 겪을 때도 대구 지역은 좀 안정적으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어느 정도 병상이나 의료진 문제는 계속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상당히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은 대충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중증 환자 진료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특히 우리 중환자실이라든가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이 진료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이분들을 키우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네. 때문에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에서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지역의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하면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코로나19를 조금 유행을 종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버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진 역학조사관을 보충을 하고 충원을 했지만 그래도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이분들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힘들어지는 것은 뭐 불을 본 듯 뻔한 일인데요. 단장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분들한테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누적된 피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력 충원이겠죠. 네. 그런데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처우 개선,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 역학조사관들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대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다른 지역은 공개를 하는데 자세하게 대구 지역은 공개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동선 공개라는 거는 이제 동선을 공개하면 어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동선을 공개할 때는 이 동선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전부 다 이제 비교해서 질병관리본부의 동선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구시 역학조사 과정을 보면 다른 어떤 광역보다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지역사회 2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그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모두 다 찾아낸다면 이 공간에 대해서는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대구시의 역학조사 역량으로 충분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방식인 동선 공개를 통해서 그 동선이 공개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을 피해가 역학조사 공개, 동선 공개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로 다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정책적으로 많이 토론이 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공공의료 체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도 제2공공의료센터 의료원이죠. 제2공공의료원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주제만 하더라도 토론이 한 주에 토론이 다 필요할 만큼 긴 이야기가 되는데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정부나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공공의료기관이 있거나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그런 지역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시설을 보강해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함으로 인해서 지역 의료 책임을 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민간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을 해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는 전자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가 대구의료원의 시설과 또 장비를 보강하고 또 2023년까지 200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 확충하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원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원래 우리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이 정책 환경 분석이나 또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정책적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금 네.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2의료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대구의료원이 서구 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 권역에 사실은 이제 공공병원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제2의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병원이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 좀 고민을 해서 기능 정립부터 사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구의 의료 체계의 특성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많고 의원이 많은데 허리 역할을 할 2차급 병원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차급에서 진료받을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이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진료 시간이 대기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2차적인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네.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구의료원이 사실 이런 지역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구의료원이 갖고 있는 이런 시설과 의료진의 역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더 강화시켜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년을 짧게 돌아봤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의 상황인데요. 최근 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다시 4차 팬데믹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안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경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상황과 대응 방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대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 환자 수가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차 때는 우리 대구 시민의 0.29%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2차, 3차는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민의 0.5%,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환자 수가 12,0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 역량, 역학조사, 병실, 생활치료센터, 물품, 인력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지금 정상적으로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대구의 상황은 지난 수도권에서 3차 팬데믹이 번창할 때 우리 대구가 12월 마지막 주에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은 32.7명입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4주 연속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통계에서 나타나고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게 숫자는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변이 환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통제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환자들이 많으냐가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저희들 발생한 그 특성을 살펴보면은 확진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 직장, 확진자 주변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65%입니다. 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그런 확진자가 종전에 한 13%, 15%에서 20%로 늘었어요, 오히려. 네. 숫자는 줄지만은 경로 파악이 불명확한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분께서는 환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생 상황이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족이나 친척 간의 모임이나 여행 이걸 좀 자제를 해주시고 또 마스크 사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제 주위를 돌아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5인 이상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잘 없고 이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게 폭발적으로 이 환자 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 교회 관련 시설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김종현 단장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기준 원칙이 지금 단계에 적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 대구에서 지금 대구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와 그리고 이제 잠시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방심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교 시설이라고 해서 현행의 방역 지침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도록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 분들도 좀 생각하실 부분들이 본인들의 신앙의 자유들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교회 활동에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분들이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 기간이 자꾸 연장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예 금지를 하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걱정하는 게 4차 대유행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면서 자칫 백신이 나온다는 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실현된 현실도 아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백신 접종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가능성 있다고 보시죠? 네,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코로나19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올 연말까지 사이에 아마 여러 차례의 이제 이 유행의 반복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 유행의 어떤 패턴을 조금 살펴보면 이 1차, 2차, 3차 유행의 어떤 이 간격들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이 유행의 규모들은 또 오히려 더 커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4차 유행이 발생하면 이 2차와 3차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우려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유행의 시기나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분들께서 좀 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방역 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전에는 거의 4차 대유행이 한 번 더 올 것이라는 것은 방역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당연히 모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사실 그 심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백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이 종식에 대한 기대들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김종현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이제 이 전체 중대본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접종 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요. 국장님 그 진행 계획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구 시민 그 18세 이상 206만 명에 대해서 전 무료 접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기는 우리 2월 중순에 그 도입되는 화이자 그 백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일단 1, 4분기에는 우리 고위험 의료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의 종사자를 시작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입원해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
또 그다음에 정신병원이나 재활시설에 있는 입소나 종사자 이런 분들 합해서 한 4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되고요. 또 2, 4분기에는 조금 전에 의료기관에서 맞지 못했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또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고령자 순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하고 또 장애인 시설, 노숙인 등 취약계층부터 먼저 해서 총 41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3, 4분기에는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 텐데요. 예를 들면은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성인분들 전부 하고 그다음에 성인분 중에서 만성질환자 또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종사자를 포함해서 전부 한 160만 명이 3,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중에 1차 접종을 전부 끝내고 11월이 되기 전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11월 정도면 백신에 대한 접종이 대부분 완료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백신을 접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60%가 넘는 분들이 나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답할 만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그 위협적인 어떤 느낌, 그래서 안심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상 반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아마 이 시민분들께서 내가 어떤 백신을 이제 맞느냐 이런 선택권에 관한 이제 조금 불만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건강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맞을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실 거의 준시 상황에 해당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고 충분한 백신의 양이 확보되지 않은 계기고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구 같은 경우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접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좀 안타깝지만 접종 이 시기라든가 접종약에 대한 선택권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모든 백신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백신의 부작용은 크게 이제 흔히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과민 반응하고 어떤 뇌척수염 같은 신경계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보고 사례들을 보면 신경계 부작용은 거의 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네. 급성 과민 반응은 일부 보고가 되지만 이거는 이제 30분 안에 이제 발생하고 발생 즉시 충분하게 이제 응급 조치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망 이제 보고도 있는데 이 실제 백신 접종과의 어떤 역학적 연관성은 사실 불분명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백신을 맞으시게 되면 일단 접종 장소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대기하시면서 혹시 급성 과민 반응의 발생에 대해서 지켜보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혹시 이 이후에 어떤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이상 반응이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연관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평가 결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상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현재까지 보고된 이미 접종한 지역의 사례에 따르면 걱정할 만큼의
이상 반응은 없기 때문에 네. 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면역만이 아니라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연히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별다른 몸에 이상이 없는 한은 다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저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상 반응 때문이라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설 이후에 시작이 된다고 이제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장님?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 접종센터 예. 워낙 그 특수한 유통을 필요로 하는 백신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센터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종류가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 방법으로 접종하게 될 텐데요.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상태에서 관리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1개씩 우리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 1호 예방접종센터는 중구의 경우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내에 설치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호 시설을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백신은 상원에서 유통 가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탁 의료기관을 840여 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달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접종 추진단을 꾸렸고 또 지역의 의료계나 병원 또 의사회, 소방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같이 지역 협의체를 꾸리고 또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전문가 이상 반응 전문위원회를 꾸려서 차근차근 접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민들 개개인 분들이 내가 언제 접종 대상이고 접종 가능한 사람인지는 통보를 해주시나요? 네, 사전에 안내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체계를 만들고 전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아니라서 또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승인된 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되는지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된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른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들이 아직 모이고 있는 과정이어서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는 원래 이 변이가 잘 일어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돌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아주 작은 변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변이들이 발생을 하면 보통 감염력이 보통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어떤 경우에는 70배, 뭐 2배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면역학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에 개발된 백신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려고 그러면 집단 면역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는 저희가 한 60% 정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유행 차단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예측하고 있는데 네. 실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전염력이 한 7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집단 면역의 수준이 최대 한 90%까지 올라가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 백신으로는 이 유행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행 차단이 목적이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어떤
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백신 접종 정책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을 얼마나 우리가 차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물러날 것 같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그래도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코로나 1년 지나면서 지금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보셨고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로서 시민분들께나 의료진들, 방역당국 어디든 좋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코로나19와의 사투에 우리 시민분들과 의료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을 함께 헤쳐나갔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현재의 우리 방역 선도도시 대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대구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예방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네,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대구는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또 새로운 시험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고위험군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경제생 활동 역시 좀 더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우려만 하지 마시고 실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두 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코로나와 지금 현재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을 하여라. 듣기에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미일관하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전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야가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법관 탄핵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이면 당연한 것처럼 잘 준비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이른바 공약이라는 빈말들도 난무합니다. 우리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빈말과 거짓말로 싸우고 있을 때 지금도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정치권의 빈말에 우리 국민들도 이골이 났고 거짓말도 놀랍지 않습니다. 듣고서 기쁜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이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